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하고 가장 적은 아이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위험도가 어떻게 되냐. 당뇨병은 작은 아이들이 더 큰 거죠. 위험도가 큰 거죠. 몸무게가 작은 아이들이 더 큰 거예요. 위험도가 당뇨병은 8배,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18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상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전해져요, 이런 형질이.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이런 형질이 그때 태어난 아이의 손자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는 한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내 게 아닙니다. 후손의 것입니다. 우리 몸을 잘 간수해야 우리 후손도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그죠? 적절히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죠?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그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담긴 게 어디 있느냐? 그 정보들이 어디 있느냐 보면 우리는 보통 다 유전자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유전자에 있는 게 맞죠. 그죠? 유전자에 있지만 유전자에 다 있지 않더라는 거죠. 유전자에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과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전자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유전자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주인공이 BBC의 꽤 유명한 앵커예요. 여성 앵커예요. 어머니와 언니가 두 분 다 유방암으로 죽어요. 유방암으로 사망한 그 가족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도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라는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도 확신을 가진 거죠.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수술을 하겠다. 미리 절제 수술을 받도록 하겠다. 근데 재밌는 건 그걸 BBC 카메라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 양반이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는 안 해주고 어떤 의사는 해주고 하는 걸 하여간 쫓아다녀서 결국 해주겠다는 의사를 만납니다. 수술을 받아요. 양쪽을 다 절제를 합니다. 절제를 하고 재건 수술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분이 수영복 차림으로 거울 앞에 있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이제 재건 수술 다 마쳤어요. 근데 마지막 멘트가 아주 기가 막혀요. 의사들은 이분의 절제된 유방을 속속들이 샅샅이 뒤졌는데 조직 검사를 해서 다 뒤졌지만 암세포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 보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이건 무슨 유전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정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많은 다른, 이 경우에는 뭐입니까? 이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가족력이에요. 가족력이 사실 유전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가졌지만 만약에 가족력이 없다 그러면 아마 이분은 수술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 숫자에 놀아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의 양육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사례인데, 독일의 어떤 고아원의 사례입니다. 고아원의 사례인데요. ABC가 있죠? A라고 하는 고아원은요, 상당히 아주 온화한 그런 보모가 근무하던 곳이고요. B라고 하는 빨간색의 고아원은 상당히 엄격한 보모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발달 과정이에요. 몸무게가 얼만큼 늘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온화한 보모를 양육을 받은 고아원이 훨씬 더 잘 자라죠. 이게 정서적인 것들이 신체 발달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옛날에 보면은 과수원에 음악을 틀어놓으면 과에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짝대기 있죠? 24주. 요 지점에 A 고아원의 보모가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빨간색의 보모가 글로 가요. 그러고 나서 48주쯤 돼서 그게 뒤집이죠. 24주에서 48주, 24주 동안 성장 패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C는 뭐냐? 근데 이 B 고아원의 이 보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던 고아원에 이뻐하던 애들이 꽤 있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뻐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을 A 고아원으로 가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성장 곡선입니다. 24주 지나고 나서 A로 가니까 훨씬 더 높아져요. 어떻게 사랑을 주느냐 하는 것이 성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유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전자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쌍방향이라는 겁니다. 쌍방향. 저 보시면요. 유전자는 우리가 DNA잖아요. DNA는 세포가 있죠. 세포 안에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 안에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DNA는 그 전체적인 분량으로 보면 아주 일부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모든 통제센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DNA가 단백질이 돼서 그게 이제 형질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DNA 안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유전자를 어떤 게 있냐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단백질 싸고 있어갖고 이것은 바깥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 다른 유전자에 또 조절하기도 하고 유전자 발현을 방해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는 직선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전을 발현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우리 삶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우리가 살아온 것을 담고 있고 그 담겨있는 몸은 또 내 미래를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거죠. 결정한다기보다는 일정한 방향을 부여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토피가 많아진 이유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되게 뭐 공해가 많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맞는 이야기지만 이거 뭐 확정된 그런 이론은 아니고요.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아토피가 왜 많이 생기느냐? 그 가설 중에 위생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위생가설은 뭐냐 하면 오히려 지나치게 깨끗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 보십시오. 매일 샤워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 보면. 저도 따라서 샤워를 해봤더니 가려워서 못 견디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요새 굉장히 많이 샤워를 하거든요. 매일 샤워를 하고 깨끗하고 뭐 옷도 뭐 매일 갈아입고 양말도 매일 갈아 신고 굉장히 깨끗하죠. 그러면 병이 안 걸려야 되는데 아토피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교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흙장난을 하고 자란 아이들 그리고 애완동물과 같이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면역계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 면역계가 이런저런 그 주위 환경과 적응을 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 있는가 하면 면역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아닌 것을 공격해서 얘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면역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어떤 나가 아닌 그런 이질적인 것을 담아서 적응해 나가는 거죠. 적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나친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적응의 길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처에 다 있죠. 여기도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말하다가 침이 튀잖아요. 1cc에 몇 마리쯤 있을까요? 1억 마리가 있습니다. 1억 마리가. 1억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은 이 미생물들의 세계, 우주예요. 얘네들이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제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놈 중에는 또 아주 상당히 이로운 놈들이 있어요. 어떤 그 대장균 같은 거는요, 어떤 장내세균 같은 것들은요, 저희가 먹는 그 섬유질 있잖아요. 셀룰로즈. 그거 많이 먹으라 그러죠.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분해를 해줘요. 우리 그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생물을 지나치게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 노인들이 마실을 갑니다. 마실 가서 그 집에서 밥 한 끼를 드시고 오세요. 오셔서 이제 심각한 표정을 짓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그 집 장맛이 변했어. 이건 뭐죠? 장맛이 변했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의 미생물 생태가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몰랐죠, 그분들이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고부 갈등은 세균 전쟁이다. 무슨 얘기냐? 시어머니가요 살림하시잖아요. 살림하시면서 나물도 버무리고 걸레질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당신 몸에 있는 세균들을 온 집안에 뿌려 놓으십니다. 근데 며느리가 왔잖아요. 며느리가 왔는데 자기 또 세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제 지 세균을 뿌리는 겁니다. 자기 며느리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세균군과 며느리의 세균이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실제로 그 집 안주인의 몸에서 나오는 세균과 그 집 장독대에 있는 세균과 유사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